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 칭송받던 주상의 옥체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근정전의 공기가 비릿한 약취로 가득 찰 때 조선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군을 꿈꾸던 임금은 이름 모를 병증에 신음하며 장작처럼 타들어가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영의정 조민세의 시퍼런 야욕이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헌부 대사원 이선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가 지키려 했던 법도는 조민세의 발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꽃이 꺼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의 등불을 밝히려 하는 법입니다. 스승 이선희의 가르침을 칼날에 새기고 그의 원통함을 가슴에 묻은 채 도성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는 사내 한결.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그는 대궐의 문턱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던 사헌부 장령이었습니다. 정사품의 관복을 입고 사정전 앞들에 섰을 때의 그는 붓 한 자루로 고위 관료들의 폐부를 찌르는 탄핵안을 써 내려가던 서슬퍼런 감찰관이었으며 동시에 스승 이선희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단칼에 베어 넘기던 조선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그를 일컬어 사헌부의 젊은 호랑이라 부르며 경애했고 이선희 대감은 자신의 모든 학문과 기계를 이 강직한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관이자 스승이 영모의 멍에를 쓰고 사라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박탈된 관직과 조민세가 내린 추포령뿐이었습니다. 백관을 호령하던 장령의 위엄은 도성 뒷골목의 진흙탕 속에 묻혔으나 그가 가슴 속에 품은 법도의 칼날만큼은 굶주린 맹수의 발톱처럼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진 스승을 찾기 위해 도성 최고의 정보원 중 한 명인 박초씨를 찾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초씨, 내 놈이 잊은 모양이구나. 내 사원 부밥을 먹으며 내 놈 같은 쥐새끼들은 수도 없이 다뤄본 장령 한결이다. 말해라. 스승님의 뒤를 캐라고 내 놈에게 황금을 던진 배우가 누구냐? 아이고, 장령나리. 제발 이 칼 좀 치우고 말씀하십시오. 서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날랐을 뿐입니다. 서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정보를 날랐다? 그 정보가 내 스승님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단 말이냐? 내 놈의 그 비굴한 혓바닥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조민세냐? 아니면 그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는 가신들이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스승님의 행적을 뒤쫓았는지 지금 당장 뱉어라. 조민세 대감님이라니요? 서인이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그분의 일에 끼어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상 댁 사람들은 서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황금을 던지며 이선희 대감님을 찾아내라 명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요. 따로 있다니 그게 누구냐? 도성에서 스승님의 뒤를 캘 만큼 막대한 체력과 간덩이를 가진 자가 조민세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심영각입니다. 심영각의 주인 월심행수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황금 10덩이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선희 대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오라고 말입니다. 심영각, 월심이라고?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의 주인이 어찌하여 청렴하기로 소문난 우리 대사원 대감님의 뒤를 캔단 말이냐? 대답해라 박초씨. 그 기생이 대체 왜 스승님을 찾았냔 말이다. 서인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요. 제가 그분은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는 분에다 청렴함으로는 도성에서 따를 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청렴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고 끝까지. 무엇이라? 스승님의 약점을 캐내라 명했단 말이냐? 감히 어느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그 고결한 분의 명성을 고작 기생 따위가. 한결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기녀라면 이선희 대감이라는 거물의 뒤를 캘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필연적인 연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한결은 심영각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그것은 붓 대신 칼을 든 장령의 마지막 감찰이자 사라진 스승을 향한 제자의 처절한 추적이었습니다.
한결은 심영각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월심의 처소가 있는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고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달빛은 창살을 통해 바닥에 기묘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조선 최고의 예인이라 불리는 월심이 홀로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차갑지만 아름다운,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한 송이의 어여쁜 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를 훔쳐보던 한결은 숨을 죽이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엿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자객이라 하기엔 살기가 없고 평범하다기엔 기백이 느껴지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누구시오? 내 차 한 잔의 여유를 방해한 대가로 무엇이든 내어 놓아야 할게요. 조선 최고의 기녀라더니 기세는 어느 무인 못지 않구나. 하지만 만약 내 스승의 행방불명에 관여했다면 너 또한 내 칼끝에 무사하지 못하리라. 박초씨가 말하더군. 이선휘 대감의 뒤를 캔 자가 바로 너라고. 말해라 월심.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그 천한 몸으로 스승님의 뒤를 캔 것이냐? 천하다라. 그렇소. 세상에 눈에 비친 나는 황금의 춤을 팔고 웃음을 파는 천한 기생일 뿐이지요. 하지만 나리가 말하는 스승 이선희 대감은 그 천한 기생이 마련한 이름 없는 무덤 아래 누워 계시지요. 무엇이라? 내가 정녕 스승님의 주검을 보았단 말이냐? 나리가 지키지 못한 스승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고 나리가 멸시하는 이 기방의 주인이 바로 그분의 유일한 핏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버님은 조민세의 비열한 자객들에게 난도질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2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그분은 차가운 흙바닥에 피를 뿌리며 무너지셨단 말입니다. 한결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핥히며 울려 퍼졌고 사원부의 호랑이라 불리던 사내의 기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자 스승이었던 이선희 대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혈육에게 살기를 내뿜으며 칼날을 겨누었다는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그의 시야 끝에는 스승의 눈매를 꼭 빼닮은 월심의 서늘한 자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홀몸이셨던 스승님께 따님이 있으시리라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적들에게 겨눠야 할 칼을 아가씨께 겨누었다니 제발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헌데 스승님께서 정녕 그리 가셨단 말입니까? 일평생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시던 분인데 그리 허망하게. 월심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냘프지만 단단한 손길로 떨고 있는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결의는 한결이 놓쳐버린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묵직하게 그의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그 눈물은 아버님의 원수 조민세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나 흘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낼 나리의 그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심영각을 세운 이래로 저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대사원 이선희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조정의 비리를 서슬퍼렇게 도려내던 사헌부의 젊은 호랑이 장령 한결. 나리의 그 높은 명성을 제가 어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가씨, 저를 이미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민세가 아버님을 죽음으로 몬 뒤에도 뻔뻔하게 행방불명되었다며 내린 추포령에 두 분의 성함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님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사라진 나리를 찾기 위해 저는 심영각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도성 뒷골목의 불황자들부터 변방의 역관들까지 나리의 흔적을 쫓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를 스승님을 해친 자들과 한통속으로 오해했으니.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나리께 머리를 숙여야 할 일이지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그리도 믿으시던 날이라면
분명 언젠가는 아버님의 진실을 찾아 이곳 심영각으로 발걸음을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 험난한 도성의 밤을 뚫고 조민세의 썼을 퍼런 감시망을 피해 제 발로 저를 찾아와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월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함께 비장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둠 속을 헤매며 스승의 자취를 쫓는 동안 스승의 핏줄인 이 여인 또한 홀로 고독한 성체를 쌓으며 자신을 기다려왔음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이 선이 대감의 유지가 다시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순간이자 조민세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설 유일한 빛의 결합이었습니다. 나리, 이제 나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지키려 하셨던 그 법도의 칼날을 다시 고쳐 주십시오. 제가 가진 이 정보의 요새 심영각과 막대한 황금이 나리의 길이 되어드릴 것이니. 아가씨, 하지만 저는 이미 관직을 박탈당하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스승님은 역적의 멍에를 쓴 채 흙 속에 묻히셨고 스승님을 따르던 이들은 조민세의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권력도 없는 우리에게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연단 말씀입니까? 명분이 없다 하셨습니까? 나리, 제가 바로 아버님이 남기신 살아있는 명분입니다. 조선의 법도를 수호하던 대사원 이선희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조민세의 칼날에 시해당했다는 그 피 맺힌 진실 자체가 조민세의 위선을 찢어낼 가장 서슬퍼런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부족하다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이 심영각의 기둥 밑에 쌓인 수만 근의 황금과 도성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는 거미줄이 바로 저의 권력입니다. 돈은 닫힌 문을 열고 정보는 적의 심장을 정확히 가리키는 법이지요. 황금과 정보, 그리고 아가씨라는 살아있는 명분. 그렇습니다. 나리는 아버님의 신복이자 조정 중신들이 유일하게 신뢰하던 장령이 아니었습니까? 나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십시오. 조정에 남아있는 충신들부터 나라를 생각하는 변방의 무관들까지 그 흩어진 잠룡들을 규합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월심의 존재를 알리고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조선의 불꽃이 아직 이곳 심영각에 살아있음을 전해 주십시오. 충신이라 이조 판서 김대감님. 그분은 스승님이 사라지신 후 시금을 전폐하며 스승님의 복권을 위해 남몰래 힘을 기르고 계십니다. 만약 아가씨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심영각의 막대한 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분들은 기꺼이 조민세의 대척점에 서서 목숨을 거실 것입니다. 아가씨, 제가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흩어진 충신들을 하나로 규합해 아가씨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는 조정에 보이지 않는 연줄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심영각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조민세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그가 내뱉는 숨소리의 무게까지 가로채겠습니다. 그자가 세자저하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나라를 찬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허수아비의 실을 끊고 조민세의 목에 피할 수 없는 밧줄을 걸 것입니다. 아가씨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한결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조정의 충신들을 이 심영각의 그림자 아래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 밀실을 빠져나가십시오. 심영각의 어둠은 이제 나리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한결은 월심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림자처럼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꺼진 줄 알았던 충절의 불꽃이 다시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밝은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은 어느새 걷히고 달빛은 은은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민세, 당신을 산산이 부셔버릴 판에 마지막 한 수가 놓여졌구나. 이제 한결의 합류로 월심에게는 없었던 조정의 심장부로 통하는 혈맥이 생겼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잇는 사원부의 호랑이 한결과 아비의 죽음을 복수로 승화시킨 여인 월심. 지략과 무력, 명분과 자본이 맞물리는 순간
조선의 심장을 향한 완벽한 반격의 서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성의 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의 이면에서는 거미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거미줄을 넓혀가듯 월심과 한결의 반조민세 연합이 도성 곳곳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결핍에 가장 충직한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허기를 느끼고 그 허기가 곧 만인을 발밑에 두려는 권력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권력의 정점에 선 영의정 조민세. 그는 일찍이 40대의 영의정이라는 일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가슴 속엔 20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한양 최고의 예인이었던 설아를 향해 자신의 온 생을 바칠 듯한 연정을 고백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고결한 벗 이선희를 향한 그녀의 일편단심뿐이었습니다. 비천한 기생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자신보다 늘 한 발 앞서 고아한 기계를 뽐내던 이선희를 향한 자격지심은 조민세를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힘만을 믿었습니다. 붓을 칼처럼 휘두르며 냉혹하게 정적들을 쳐냈고 그 천재적이고 냉철한 머리로 조선의 모든 요직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조민세라는 이름 앞에 도성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정작 그가 갈구하던 단 한 사람의 마음만은 얻지 못한 채 그는 고독한 권력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조선의 법도를 비웃었고 왕의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나라는 지켜야 할 사직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정복해야 할 사냥터에 불과했습니다. 병 깊은 주상이 누운 강령전은 이미 조민세의 사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취가 진동하는 침소에서 주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 기댈 꽃과 같은 조민세를 반깁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소신 조민세가 여기 있나이다. 전하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나 이 나라의 기틀인 세자 저하를 보필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영상. 내 믿을 이는 이제 영상밖에 없소. 내 아끼던 선의가 영모를 꾀하고 있었다니. 영상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소. 그러니 내 어찌 영상을 의지하지 않겠소. 전하, 부족한 신의 충정을 이리도 깊이 헤아려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의 침소를 나온 조민세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데는 채 한 걸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의 처방을 더 늘려라. 전하께서 자꾸 깨어나 잡념에 빠지시니 심려가 크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알겠느냐? 이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왕에 대한 내 놈의 마지막 충절이 될 것이다. 내 말이 곧 국법임을 잊지 마라. 왕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확인한 조민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궁전이었습니다. 스승 이선희를 잃고 홀로 남겨진 세자는 서책 앞에 앉아 소리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민세는 그 어린 영혼의 빈틈을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였습니다. 저하, 이 깊은 밤에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십니까? 이선희, 그 위선적인 스승이 남긴 낡은 글귀에 아직도 매달려 계신 모양이군요. 영모를 꿈꾼 그 자의 헛된 글은 장차 왕이 되실 저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상, 내 스승님은 정녕 역적이었단 말이오. 나에게 백성을 사랑하라 가르치시던 그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믿었던 스승님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바마마께선 나날이 쇠약해지시니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소. 저하, 이 대궐 담장 안에서 저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는 오직 이조민세뿐입니다. 다른 놈들은 저하를 이용해 제 입속을 차리려 들 뿐이지요. 그러니 이제 무거운 고민일랑 내려놓으십시오. 저하께서는 그저 꽃처럼 고이에 앉아 조선의 권위를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험한 일은 이 소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
저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조민세만을 믿고 따라오시는 것. 그것만이 저하가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을 어루만져야 한다던 세자의 스승 이선희와는 달리 조민세는 그 어떤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세자를 가두고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달콤한 말뿐. 조민세는 세자의 공허한 눈동자를 확인하며 비릿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왕을 병들게 하고 미래의 왕을 꼭두각시로 만든 그는 이제 조선 그 자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도성 최고의 풍류지소라 불리는 심영각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어쩌면 예정된 균열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심영각은 그 어떤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는 조선에서 가장 고아하고 화려한 기방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귀를 간지럽히는 가야금 선율,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진귀한 술이 흐르는 그곳은 권력자들에게 지상낙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둥 뒤로 뻗어나간 무수한 그림자가 조민세의 목을 겨눈 거미줄임을 이 젊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영각이라. 도성의 재물이 모두 이곳으로 흐른다더니 과연 그 기세가 대단하구나. 하지만 명성이 높을수록 그 내실은 허황된 법. 오늘 이 조민세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조민세가 처음 심영각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날카롭고도 냉철했습니다. 수많은 기생이 그의 앞길을 수놓았으나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영각의 깊은 방, 향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그곳에서 월심이 고개를 들었을 때 조민세의 심장은 20년 전의 그날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영의정 대감, 심영각의 행수, 월심 인사드리옵니다. 대감의 위엄이 이 방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하니 소녀 가슴이 소란스러워 진정이 되질 않사옵니다. 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월심이구나. 분명 난 너를 오늘 처음 보았는데 어찌 이리 낯이 익단 말이냐. 마치 20년 전 내가 알던 어떤 이가 다시 환생한 것 같구나. 조민세는 홀린 듯 월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심은 일부러 어머니 설아가 가장 좋아하던 은은한 매화향을 몸에 입혔고 어머니가 이선희를 바라볼 때 짓던 그 애틋하고도 서글픈 눈망울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조민세에게 월심은 단순한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지 못해 파괴해버린 연모의 대상이자 자신의 젊은 날이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난 환영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도성의 권력자들은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던 냉혈한 조민세가 마치 열병에 걸린 청년처럼 심영각의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조민세를 위해 월심은 매번 다른 건물을 선보였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정인처럼, 때로는 콧대 높은 여인처럼 월심은 이미 넋이 나간 조민세를 더욱 더 깊게 홀리고 있었습니다. 일국의 정사를 돌봐야 할 영의정이 기방에 파묻혀 산다는 소문이 조정에 파다했으나 조민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심영각은 유일하게 자신의 고독을 알아주는 안식처였고 월심은 20년 만에 되찾은 청춘에 잃어버린 조각이었습니다. 월심아, 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 조정의 그 캐캐묵은 소동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저 눈먼 임금과 나약한 세자가 지키려 하는 그 법도라는 것이 내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서늘한 기계보다 못하단 말이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깊은 밤, 조민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날따라 조민세의 눈동자는 욕망과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월심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술잔을 채우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아, 이제 다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을 베고 얼마나 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는지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저 늙어 빠진 법도가 지배하는 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란 말이다. 대감, 소녀는 그저 대감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떨리옵니다. 새로운 나라라니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찌 이리 편히 하십니까? 대감께서는 이미 이 나라의 1인자가 아니십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여 그런 위험한 꿈을 꾸시는지요? 부족하다. 아니, 내게 부족한 것은 없다. 다만 완벽하지 않을 뿐이지. 이선희, 그 고결한 척하던 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왕은 내 손 안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일 뿐이다. 보아라, 월심아. 며칠 뒤 열릴 궁중 연양이 지나고 나면 조선의 하늘은 조씨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기생이 아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의 여인이 되어 내 곁에 서게 될 것이야. 조민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대업이 완성될 시점을 내뱉었습니다. 연양 이후로 주인이 바뀐다는 조민세의 호언장담은 월심의 가슴에 복수의 도화선을 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월심은 조민세의 뜨거운 손을 가만히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 그토록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어찌 제 춤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거룩한 잔치에 저 월심이 직접 건물을 추어 대감의 승전을 축하하고 싶사옵니다. 궁중 연양이라 하셨지요.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십시오. 도성 최고의 예인이라는 제 이름에 걸맞게 그날 밤 대감의 대업을 빛낼 가장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드리겠나이다. 아, 과연 내 여인다운 기백이로구나. 좋다. 왕의 잔치를 내 잔치로 만들고 그 한복판에서 내 건물을 보며 내가 조선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마. 내가 직접 자청하니 내 마음이 더욱 든든하구나. 연양의 모든 예의는 내가 관장하도록 하거라. 그날 조선은 내 건무에 홀리고 내 기계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조민세는 월심의 그 서늘한 눈빛을 자신을 향한 연심으로 오해하며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품에 월심이 들어왔다고 믿었으나 정작 올가미의 목이 감긴 것은 자기 자신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민세가 술기운에 취해 잠이 들자 월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 이선희가 남겨준 매와 비녀를 꺼내어 차가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궁중 연양,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조민세, 그 화려한 궁중 연양에서 내 놈의 민낯을 철저히 찢어 밝혀주리라. 아버님,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조민세의 목줄을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심의 눈동자 속에는 원수의 숨통을 끊기 위해 펴려진 서슬퍼런 칼날의 광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연각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으나 그 빛은 이제 적들을 유인하여 몰살시킬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주인인 월심은 먹잇감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거미줄을 팽팽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제 궁중 연양, 그 핏빛 축제의 밤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